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라 금지했었던 일본산 산물 수입을 자체 조사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틀 아래서 오염 처리수 방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시료 채취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에 대해 확인하면서 중국이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및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일본 정부가 일본 동쪽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됐던 물 등 오염수를 1000개가량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 처리수 방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8대와 함정 9척을 포착했다면서 이들 항공기 중 26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와 중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한 공역으로 해당국이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하루 전에도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10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타이완섬 인근에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MLB 148년 사상 최초로 시즌 내 50홈런 50도루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선수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렸던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홈런 3개, 도루 2개를 뽑아내며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날까지 홈런과 도루 각각 48개와 49개를 기록했던 오타니는 1회 초 첫 공격에서 50번째 도루에 성공하는 등 경기 초반까지 일찌감치 도루 5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6회 초 말린스의 7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49홈런이 터졌으며 11대3까지 격차를 벌린 7회 초 상황에서 50번째 홈런을 날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날 말린스를 상대로 20대4로 압승한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홈런 51개, 도루 5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 뒤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넘고 싶었던 기록이었고 매우 오랫동안 이를 간직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요 기록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기록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어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부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1000발가량의 로켓을 탑재한 로켓 발사대 100여 문을 타격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로켓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발사될 준비를 마친 것들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헤즈볼라 테러 조직의 기반 시설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최근 레바논 내 통신기기에 있던 폭발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예고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에서는 17일 통신용 호출기의 다량 폭발 사건에 이어 18일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폭발하면서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핵협의 그룹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의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에서 19도, 최고기온은 8에서 2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 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 트레이드, 타이머 은행, RFC 은행, TSMR 은행, 그리고 TSMR 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MB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 은행이 비밀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TSMR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 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FC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 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은행 소유의 타이머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 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270호에 따른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웨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VOA의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의 자산이 없고 미국에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얀 핵협의 그룹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주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 기획은 물론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L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탄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슈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그러면서 critical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츠시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2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이어 북한의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러시아 대표는 미한일은 무기 전달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기술적 진전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요 지하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확성 확보가 위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7월에 있었던 같은 유형의 미사일 시험과 동일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선보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type of missile that they described testing in July. This would be the second reported test or test attempt of this, quote, new type missil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7월 1일에 시험 발사한 것과 탄두 중량이 동일하고 비행 사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모의 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사용해 폭발 위력을 검증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면서 이 역시 검증 차원일 뿐 새로운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역량 확보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18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첫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성공을 주장하면서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몇 장만으로 외부에서 시험 성공을 검증하고 기술적 역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성공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지금껏 자신들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And I mean, the problem with this North Korean missile stuff is that the only information you have to go on, by and large, is what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claim. 북한은 2021년 3월 발사 당시 2.5톤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부터 4.5톤의 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월 시험에 실패해 이번에 다시 고중량 검증 시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7월 발사에서 60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 비행 검증에는 성공했지만 200km 정도의 중거리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300km 정도의 사거리에서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거리 300km는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한국의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들 도시가 모두 미사일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시험 성공과 역량 검증은 단순히 발사, 비행, 탄착, 성공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사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많은 제반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veral missiles went to that distance. What we don't know is, was there one launcher used or was there six?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 사거리에 도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 대의 발사대를 사용해 실제 몇 발을 발사했는지 실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일부는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미사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 중량을 높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한국 내 미한 주요 지하시설물을 관통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을 증가시키면 더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서 벙커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고중량의 대형 탄두를 장착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increase the throw weight of the missile itself, then you can put on larger warheads. 이어 한국 내 미국 자산 등의 지하 목표물을 관통해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및 시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고중량 탄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에 구축된 군사기지나 핵시설, 지휘 통제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폭탄으로 단단한 표면을 뚫고 들어가 터지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위해 보통 2톤에서 13톤 정도의 고중량 폭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탄두가 크면 지하 목표물이나 다른 단단한 목표물을 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해야 한다면서 미사일의 비행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large warhead would give it the ability to attack underground targets or other hardened targets and damage them.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벙커버스터의 특성상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몇 미터 이내에 지속적으로 탄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같은 정확도를 확보한다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분명한 위협 증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도록 한 것도 바로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esting the accuracy. If you fire a missile into the ocean, it'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issile hit the intended target. 미사일을 바다를 향해 발사할 경우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형 대조항법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내륙을 향해 발사한 것은 실제로 미사일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량을 높인 재래식 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이유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동반 강화라는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Everybody focuses on these missiles being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ut these missiles have very important conventional warfighting missions.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모두가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핵무기 운반 체계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본래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재래식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공군 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다른 나라에서 공군이나 장거리 포병 부대가 수행하는 역할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등 쿼드 4개국 정상이 북러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정상들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19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물론 정상들이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expect the leaders will discuss it. They usually do, and this year I would of course expect them to be exchanging views and talking about what they can do.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는 오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대면 방식으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외에 발전한 다른 대표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other signature partnerships you have seen grow over the course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of course US, ROK, Japan trilateral partnership.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확장 억제 협력과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한 것은 3국 관계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동기를 분석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won't read into Kim Jong-un's motivations in visiting a centrifuge facility or photographing it. I can't assure you that the U.S. government.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배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어떤 종류의 도발에도 대비돼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정박 전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의 영향력 감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북러 협력으로 김정은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전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19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해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reatest gift that Russia has given to North Korea is that it's its ability to hedge against China. 박 전 고위 관리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웨비나에 참석해 북러 협력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러 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외교적 지원까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금색이나 이후에도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맞먹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다양한 경제적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북한의 외교적 공간까지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Russia in this century or beyond is going to match what China can offer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여성 포럼 등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반서방 성향 국가들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하는 등 외교적 공간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고위관리는 김정은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confidence that Sid has talked about, it has also in the fray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 속에 안보리가 예전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제재나 국제적 외교 압박을 덜 받고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고위관리는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을 때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전 고위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다면서 북한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정책적 대응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kept getting challenged on when I was in the administration was nothing is happening. 그러면서 자신이 행정부에서 일할 때 자주 받았던 도전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며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만을 행동으로 보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청중과 대화 상대에게 상기시켰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허울만 남아 제재 체제를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북러 관계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란 것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 관리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7월 5일 사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됐던 박 전 고위 관리는 지난해 말 성김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은퇴하면서 대북 고위 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 역할을 맡아 미한일간 대북 공조를 주도해 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4천일째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오늘은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째 되는 날이라며 김정욱 선교사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욱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사법 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행위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하며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당시 BOA에 미국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를 제기하며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우리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roubled by the DPRK's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of South Koreans, including Kim Kuk-gi and 이어 9월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4천일째 되는 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을 억류 중입니다. 4천일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3년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 공존에 집중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에 입각한 두 국가론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현실적 통일 노선을 배제하고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실체 인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까지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관련해서 영토 조항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토 조항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통일부 이런 관련된 조직과 법률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얼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며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새로운 영토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차별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임 전 실장이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현 상황을 교전 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치 북한이 평화 공존의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성급한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자, 분단에서의 잠정적인 평화로 가자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조 조항에 따라서 북한이 국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거고 북한이 끊임없이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사회를 흔들고 전복하려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을 촉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던 통일 방안, 이제까지 또 견지해왔던 통일 방안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방안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북한과의 평화 공존 문제를 수면 위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건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이날 오후 3시경 대기 중이던 룬커우항 개선 장소를 출발해 약 17km 떨어진 해당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앞서 BOE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유엔의 자산 동결, 즉 제재 대상인 갈마호가 지난 11일 룬커우항의 개선 장소에 도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 쉬핑 앤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한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특정국에 억류되면 부두 접안 대신 인근 바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에도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지 주목됩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12일 갈마호가 룬커우에서 포착된 데 대한 BOE의 서면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갈마호는 지난 6월은 물론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hips that are designated that are turning up in these ports, they should be seized or at the very least refused entry. And so 특히 제재 대상 선박은 억류되거나 최소한 입항이 거부돼야 한다며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적용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와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각각의 지역 항만 당국이 한 번 부여되면 변경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재 선박을 식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갈마호는 제재가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지성 8호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직후 이름을 지금의 갈마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IMO 고유 번호는 한 번 부여되면 폐선 때까지 유지되는 만큼 갈마호는 여전히 지성 8호 때와 같은 IMO 번호를 사용 중이며 이번에도 해당 IMO 번호를 이용해 룬커우항에 입항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줄어든 액수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9일 발표한 8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7,712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7월의 1억 4,474만 5천 달러에 비해 22.5%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43만 달러, 대중 수입액은 1억 4,769만 4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각각 34.9%와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 감소세가 멈춘 것은 넉 달 만입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 북중 교역액은 1억 9,112만 9천 달러로 지난달 교역액은 이보다 1,400만 달러, 7.3%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북중 교역액 감소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6년 8월 북중 교역액은 6억 2,829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016년 동월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교역 증가가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 달 만의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교역이 8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초과하면 이는 새로운 교역 관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제재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post-COVID era, even though sanctions are still legally in place, I think it would represent a fact that China. 뱁슨 전 고문은 앞으로 북중 교역에서 수출입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북중 교역이 다시 활성화하는 것인지 북한이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투입하는지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조만간 북한에선 중요한 노동당 회의가 열리고 헌법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회의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이익과 주민 경제, 특히 주민을 위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부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ortly of the party, a very important party meeting, and they're going to conside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뱁슨 전 고문은 또 북러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러시아가 북한 정부의 군사적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미국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에서 물러나 고향인 경상남도 양산에 치과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남북 관계에 대해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야 해야 할 일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의 연설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검토와 남북대화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임종석 전 실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두 개의 국가론을 현실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한국의 공식 입장은 헌법과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헌법 69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합의서는 남북의 한민족이 6.25 전쟁으로 분단됐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갑자기 올해 적대적 교전 관계 그리고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022년에 북한이 만든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법률은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에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가 널리 퍼져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를 차단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교전 관계 두 개 국가론에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반드시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는 번영한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 담론을 재검토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 그리고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요. 네. 북한은 6년째 한국과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공공연히 핵공격을 들먹이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네, 북한의 20살 여자 축구 대표팀은 19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 U20 여자 월드컵 4강전에서 미국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나요? 네, 북한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주인공은 골잡이 최일선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일선은 김선옥이 중원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미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은 결승골이 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터뜨린 최일선 선수는 득점 공동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반격은 했겠죠. 네, 미국은 후반 24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파고든 앨리슨 센트너 선수가 북한의 김성옥 선수에게 막혀 넘어지자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심판은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미국은 후반 31분 피에트라 토틴 선수가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북한 골키퍼에 막히며 동점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승만 남았는데 북한의 결승전 상대는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같은 날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2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도에 우승한 강팀인데요.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시아 팀끼리 맞붙는 것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결승전은 23일 펼쳐집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
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